안녕하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 어느덧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금요일 일자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크게 없고 거시적인 시황 체크하면서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상태부터 우리가 좀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한번 복기를 해봤을 때, 이 채널, 하방 채널이나 상방 채널이 진행되면서 꺾이는 구간에는 돌아가는 컵 모양의 패턴이 연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기존의 비트가 하락하던 채널은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채널 막바지에서 돌아가는 모멘텀을 돌려주는 패턴이 나와주고 조금이나마 상승 추세를 유지해준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벗어났으니 다시 또 모멘텀을 체크를 해봐야 됐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요렇게 하나 그려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잠시만요. 텔레그램 알람 좀 끄고 오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화면이 네, 잠깐 껐어요. 화면을 돌아가기 전에는 어떤 형태가 나온다? 항상 돌리는 형태가 나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는 형태가 나와야 약간이나마 그쪽으로 추세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도 돌리는 형태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해주고, 이전의 채널은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었죠. 이때도 돌리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모멘텀이 상방으로 약간 유지됐던 그런 이력이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상방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기존 비트코인 채널들을 우리가 몇 가지 그어보고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체크해봤을 때, 바닥에서 수급을 받으며 일정 라인 지켜주고 그릇 형태, 즉 모멘텀이 이렇게 컵 모양이 나와주면은 상방에서 밑으로 쭉 작용하는 이 모멘텀의 하락 추세를 뚫고 약간이나마 변곡을 해줄 가능성이 있었구나 라는 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를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때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돌려주는 형태가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이 15K 가격대는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했던 가격대이기도 한데,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모멘텀을 돌려주는 형태의 캔들 조합이 나타나게 되고 상방 돌파를 좀 시도를 해준 비트코인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큰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될 건데,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이 모멘텀을 1차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채널을 확장시켜서 위에다가 하나 갖다 붙인 겁니다. 즉 대칭 이론이죠. 1대1 비율로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를 해준다면 최종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대칭 이론으로 미리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치는 대략 32K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가격대까지 도달하기는 현재 유동성이 없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1차적으로 움직이던 모멘텀을 벗어난 뒤에 여기 중단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채널, 하락 패널 1차 채널의 상단 지지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요거를 확장했을 때는 패널을 중단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최종 목표 값을 미리 설정을 해놔야 조금 더 차트를 보기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 채널을 크게 작도해서 이 중간선이 채널 하나로 인식이 되게끔 체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되셨다면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설명을 몇 번 드렸던 내용인데, 이 대칭 이론 뚫게 되면은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는 성질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시장의 상황이 좋아야 좀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등의 최대치는 여전히 25K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요 하락 추세를 뚫어준 걸 휩소로 확장형 그려주면서 25까지 뻥 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만약 15K에 다시 내려와 준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은 매수 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지금 차트를 체크해보면 하락 다이버가 꽤 명확하게 컨펌이 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주 명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고점을 올려가고 있지만 RSI는 뭐라고 그랬죠? 매수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차트의 언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유동성이 조금 덜 들어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RSI는 어쨌든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지수. 그래서 이 길이를 14일로 정해놨다고 친다면 14일 동안의 매수 강도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4일 평균값 매수의 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표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 14일 평균 기준으로 점점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니 언제 반전이 나와도 이상한 순간이 아니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확산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확산형은 언제 나오냐면요. 시장이 혼돈스러울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갈지도 아래로 갈지도 방향성을 정하기 굉장히 모호할 때 나오는 게 이 확장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봤던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다면은 언제든지 돌을 던져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간 이거를 종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굉장히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모호한 확장형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고점은 올리고 있으나 이 RSI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는, 즉 매수 강도를 14일 평균 기준으로 체크했을 때는 그 매수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25K 부근에 또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최종 휩소로 상승을 한 번 더 준다고 하면은 이 매물대를 한번 쳐주고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 매수를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지금 이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은 결국에 횡보를 크게 해줬던 요 구간이에요. 15K, 16K 구간이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고 그 다음 매물대가 바로 요 19K, 한 20K 부근이 됩니다. 매물대 뾰족한 거 보시면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죠. 여기 쭉 튀어나와 있고 이게 19, 20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라는 건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기 쉽게 도식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가격대는 누군가의 평단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의 평단가는 그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그 평단가에 있던 사람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부르게 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은 19에서 20 정도로 보이고 2차로 담을 수 있는 구간은 바로 15에서 16 정도로 체크가 된다. 이렇게 차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다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셨다면 7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확장형 패턴이 나오고 있고 매수 강도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반전이 나오기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을 보더라도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제한적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쳤을 때는 25K 부근에 휩소로 한번 쳤다가 떨어진 다음 우리가 어쨌든 매수를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어느 가격 정도가 합당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9에서 20 레인지 하나가 나오고 15에서 16 레인지 하나가 나온다. 저는 12K를 안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15, 16에서 너무 괜찮은 가격을 쭉 돌려주는 너무 괜찮은 형태의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요 가격대는 정말 이제 두터운 매수 존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저항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지저항과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로 체크를 했을 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국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인 구간이 어디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란 말이죠. 19, 그 다음에 16, 15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매물대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 매물대를 쌓기 전에는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12K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매물대 가장 두터운 구간 12K고, 자, 이 직전 저항, 대시세가 나오기 직전 저항. 아니 이게 자꾸 두 번씩 눌리네요. 열받게. 요 매물대 그리고 대시세 나오기 직전 저항이 바로 요 구간이죠. 12.5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잡히고 그 다음 매물대 가장 두터운 구간 넘어가는 게 12약 2가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근거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사기 좋은 가격대는 요 12부근이 되겠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전체 매물대를 다시 체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쌓인 구간이 바뀌었어요. 자, 이 15, 16으로 바뀌었고 19로 바뀌었다. 즉 누군가의 평단가는 지금 15와 19 사이가 되어버렸다.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가는 15에서 19K 요 레인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25K를 찍고 하락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요 레인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9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도 좋은데 매크로 환경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전하게 가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들리면 팔고 금리 인하라는 말이 들리면 사자. 즉 이분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뭐냐면요,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사지 말고 유동성을 뿌릴 때는 사라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코로나 빔 이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양적 완화로 풀어주면서 이자도 되게 그때 쌌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환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놓여져 있고 지금은 금리 인하기가 아니고 금리 동결을 생각하는 수준이라서 아직은 우린 긴축의 시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를 굉장히 잘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채권의 추이 보시고 채권 시장으로 쏠리는 돈,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채권에 먼저 투자하고 그 여파가 뭐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번지고, 이렇게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모르고요. 제가 아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상식적인 거죠. 정부에서 돈을 뿌리지 않으면은 위험자산을 사기가 좀 힘듭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이 시장에 올라가는 게 투기심, 그리고 뭐 재료들, 세력의 견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가장 필요한 거는 거래량과 유동성이고, 거래량과 유동성이 받쳐주는 매집이 있었을 때 대시세가 분출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 유동성 분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베어 플래트닝,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역사적으로 8번이 일어났는데 7번이었나? 그중 5번은 경기 침체가 왔었고, 이번에도 베어 플래트닝이 너무 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 침체, 리세션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인플레가 잡혀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죠. 이제 금리 인상 끝내고 너네 이제 돈 바로 풀어줄게 라는 건 다시 유동성을 시장에 뿌리면서 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돼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비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좀 섣부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금리 인하를 멈추어갈 때 팔고, 공격적으로 가려면 금리 인상을 서서히 멈춰갈 때 사자. 좋은 자산을 언제 싸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바닥이라 판단되는 부분이 아닌 변곡점이 생길 때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 제가 굉장히 주절주절 금리 인상이 어떻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어떻고 인하기에는 돈이 풀리고 왜 인하기에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등등 막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안전하게 가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들리면 팔고 금리 인하라는 말이 들리면 사자. 이거 하나만 봐도 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죠. 왜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들리면 팔아야 될까? 그건 시장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제 각 은행과 뭐 정부로 흡수가 된다는 얘기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말이 들리면 사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크로 경제가 되게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쉽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금리 인상기 때 팔아야 되는지, 왜 금리 인하기 때 사야 되는지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만 보고 끝낼 건데 이것도 퍼온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이 원문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자, 동상이몽을 꿈꾸는 미 채권과 증시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 미 증시는 2022년 10월 저점에서 약 20%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금리 차이는 작년
10월 역전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역전폭을 확대하고 있다. 즉 베어 플래트닝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장기 국채 수요가 늘며 단기 국채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시 미 채권 시장은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미 증시는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며 반등을 하고 있다. 즉 이 증시 시장과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따르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을 때는 꽤 높은 확률로 8번 중에 5번이면은 50% 이상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 거죠. 꽤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자금이 크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주식 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채권 시장이 더 큽니다. 채권 시장은 은행 수준의 급에서 진입을 해요. 나라의 중앙은행급에서 진입을 하는 게 채권 시장입니다. 국가에서 진입을 하는 게 채권 시장이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건 어쨌든 빅 플레이어들이 참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시장의 빅 플레이어들은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전히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 왜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는 건 사람들의 그 장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시장에 이런 영향을 주는지. 스마트머니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실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중앙은행급, 기관급, 국가급이라서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죠. 이 시장 흐름에 좀 빠를 수가 있어서 이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흐름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침체 쪽으로 원하고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전망은 침체 쪽이 좀 가깝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다면 9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셨다면 9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지표는 뭐 임금 고용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발표가 되네요.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실업률이 폭등을 하니까 이거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경기 지표는 너무 좀 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지표 발표가 있는 날에는 매매를 가급적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람들이 어차피 텔레그램에 다 올려주잖아요. 해석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은 확장형 패턴 나오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하락 반전이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반등 최고치는 한 25K쯤 휩소로 치고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서 떨어졌을 때는 19에서 20에 하나 정도 걸어놓고 15에서 16 정도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쌓였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은 나쁘지 않은 자리겠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겠고, 떨어질 만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리세션에 대한 위험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금리 인상기고 25bp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제 아마 영국 22에서 금리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0.5bp를 올렸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0.5bp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룸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인상기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돈을 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올라갈 탄력을 받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시는 분은 왼쪽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